최근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부분 전문가이신 원동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원동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너지 전환의 앞에 분산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분산에너지로의 전환과 분산에너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분산에너지 관련한 정책 동향 그리고 최근의 정책 변화를 좀 설명드리고요. 왜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분산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집중해서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이뤄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해외 사례, 국내외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획인데요. 거기서 이제 30년에 20%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라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최근 들어서 4040 그리고 50년에 넷 제로 이런 이제 점차적인 더 공격적인 목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 에너지 계획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를 천명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올해 2020년에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올해 말쯤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들과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가 소비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 에너지로 소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섹터 커플링입니다. 전기 에너지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기와 열과 또 수소와 같은 가스를 함께 최적화하는 최적 운용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로 가는 것이 또 중요한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RE100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전체적인 새로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전력망의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다양한 분산에너지 관련한 법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 그런 것들이 함께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9월에 미국 퍼크라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는 행정명령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분산 에너지들을 애그리게이션해서 이 애그리게이션한 것들을 도매 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소규모 전원들이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것들을 묶어주면서 애그리게이션 하면서
도매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요. 전력망 입장에서는 그 묶어줌으로써 분산 에너지들의 어떤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억제함으로써 망 운영에 좀 더 안정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가 분산 에너지라고 하면 전원만 생각했었는데 꼭 전원이 아닌 수요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산 전원,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반응,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자원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종의 자원들을 모두 애그리게이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참여 단위도 100kW 이하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대용량의 애그리게이션만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애그리게이션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도 도매 시장, 에너지 시장뿐만이 아니고 보조 서비스 시장, 그리고 용량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상발전소, 그 소규모 중개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시장이 좀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점차 제도들을 도입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왜 분산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가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친환경성과 분산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앞에 친환경성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양적인 보급에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접속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커테일먼트, 출력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자체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지만 전력망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주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기저발전의 감소, 그리고 예비력을 감소시킨다거나 개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이제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대규모 단지 중심의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는 위치, 입지들이 도심지가 아니고 시골이나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규모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우리가 사용하는 수요가 지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전력망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이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격 용량이나 에너지 공급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30년도에 어떤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 독립계통이기 때문에 이미 2030년에 우리가 예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커테일먼트, 출력 제한 문제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설비 용량 기준으로 3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낮 시간 또는 심지어는 평일에도 태양광이 많이 발전이 되는 시간에 풍력 발전이 커테일되는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재생에너지 커테일 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통의 문제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육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덕커브라고 하는데 이제 부하 곡선이 오리의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낮 시간에 부하가 순부하죠. 태양광을 차감한 순부하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캘리포니아에서 한 7, 8년 전에 예측한 것보다 훨씬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력망에 굉장한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유틸리티 입장에서는 역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유틸리티 입장에서 기본요금을 상향하고요. 그리고 역송을 했을 때 태양광으로 역송을 했을 때 역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로슈머들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또 공급하는 프로슈머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불리한 제도들이 도입되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더뎌지는, 즉 지속 가능하지 않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통에서 문제를 계통에서 해결해 줘야만 우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분산에너지 보급이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제주도에서도 발생을 했지만 육지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부하를 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봄철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하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면서 육지에서도 순부하가 주말에 굉장히 낮아지는, 심야 부하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조만간 지역적으로 태양광이 많아지는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역적인 솔루션들 그리고 전 계통적인 솔루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플랫폼은 아주 잘 맞는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산 에너지의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RM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에너지들이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산 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망의 어떤 인프라로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만금의 대규모로 들어오는 재생에너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만금에 건설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인데요. 이것은 인프라,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테스트하는 그런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연구로서 이제 또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망을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은 쌍둥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상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그 쌍둥이 시스템에서, 트윈 시스템에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 기반으로 운영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개인 간의 전력 거래도 한번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에너지 클라우드인데요. 에너지 클라우드는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자유롭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술로 출발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제 트랜젝티브 에너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는 특히 전기 에너지는 어떤 순간적인 파워 기준으로 에너지를 거래했다면 앞으로는 뭐 물과 같이 물병과 같이 이제 에너지 단위로 패킷화된 에너지 단위로 거래하는 개념까지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기를 라우팅하고 에너지를 라우팅하고 패킷 단위로 거래하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우리가 에너지 클라우드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잇는 어떤 새로운 전력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분산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술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왼쪽의 기술들은 플랫폼 기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술은 이제 인프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산 에너지 플랫폼 기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산 에너지들을 묶어주면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어떤 변동성, 불확실성을 줄여서 계통의 수용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확보하는 그런 AMI나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슈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물건을 거래하고 거래하는 그런 큰 마켓이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당근 마켓, 우리가 지역적인 소규모의 거래 마켓이 새롭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당근 마켓이 생겨서 플랫폼이 생겨서 개인들이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고 주변 지역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수료가 줄어들듯이 이런 분산 에너지들도 지역 간의 거래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수수료를 줄이고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VPP나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클라우드 기술들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묶어줌으로써 아랫단에서부터 분산 에너지를 묶어줌으로써 상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슈머들의 어떤 전력 거래도 앞으로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개해주는 전력 거래, P2P 전력 거래 시장과 또 실시간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또 지역적인 배전 시장 이런 것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시장들이 생겼을 때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플랫폼 상에서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와 분산에너지 운영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플랫폼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AMI도 하나의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프라로서는 이제 직류 인프라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력 변환의 단계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DC로 바로 활용하는 그런 전력망과 전력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통의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인프라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인버터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배전 시스템, 그리고 능동 배전망, 그리고 배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 배전 운영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인프라로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적은 것은 이제 ESS와 모빌리티 부분인데요. 전기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에너지를 패킷 단위로 에너지 단위로 저장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심에는 전기 자동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 자동차가 가지는 에너지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전기 자동차에 저장해서 또 V2G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매우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들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서 개통망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사례를 통해서 분산에너지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 관련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 덕 커브 현상은 왜 다른 계절보다 봄철에 또 왜 주중보다 주말에 집중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덕 커브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에 발생했던 이 ESS 화재에 대한 안정성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덕커브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부하 곡선이 아니고요. 부하에서 발전량을 차감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이 전체적인 부하 수준이 낮고요. 태양광으로 인한 발전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부하인 넷 디맨드가 낮아지는 현상이 덕커브 현상이고요. 이 덕커브 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급격한 어떤 부하 곡선의 변화 그리고 최저 부하의 굉장한 감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부하 곡선이 감소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발전기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 대기해야 되는 발전기들의 물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저 부하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저 발전기들이 출감발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봄, 가을철에 부하가 낮은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해서 쉬프트 시키는 그런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인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ESS가 최근에 화재 문제로 조금 전체적인 산업이 주춤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앞으로 미래에서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좀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나 또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은 또 우리나라는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 풍력에서 문제가 되는 이 풍속의 확보, 안정적인 풍속의 확보라든지 또 블레이드 소음에 의한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선박 기술이 뛰어나기도 하고 낮은 수심에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등 모든 면에서 생산 원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당연히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이 경제성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도 이미 해상 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기가와트 이상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해상 풍력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고 풍황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의 잠재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상 풍력이 점점 대규모화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연계 선로를 DC화하면서 효율을 높인다면 해상 풍력도 근시일 안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과거 15년 전인가요? 이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가격이 지금에 비하면 거의 한 10배, 15배 정도 높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네, 또 맞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이뤄질 것이다. 네.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료에서 또 분산에너지 정책의 수요 부분의 입장에 있는 산업체에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우리가 수요 관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 및 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자들이 적용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수요는 수요이고 공급은 공급으로 이렇게 따로 봤었는데요. 이제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그리고 VPP라고 불리는 가상발전소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주는 불확실성을 밑에서부터 묶어주면서 전체적인 계통에 주는 영향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체 수요들도 결국은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면서 발전원 측면에서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나가고요. 그리고 그 자급률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면서 네. 계통에 주는 영향도 줄여나간다면 계통에서 어떤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충분히 받으면서 활용할 그 이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계통도 그리고 수요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반면에 기술 발전이나 적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첨단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장 극적인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동진 교수님, 그러면 분산에너지 정책 및 플랫폼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영화 컨테이전을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인간의 환경 파괴로부터 왔다고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를 너무 낭비했기 때문에 왔다는 좀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개인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나 어떤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려는 그런 쪽으로 많은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산에너지와 분산 플랫폼은 아주 잘 맞는 궁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것을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